오늘 이제 대한민국 살인 사건 141회예요. 네. 야, 이거 의미 있네. 우리 저 고아림 아나운서 141회 그 140회 끝나고 141회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네. 예,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대한민국 살인 사건 고아림 아나운서 우리 구독자죠. 네. 우리 구독자면 뭐 우리 시스템은 다 네. 알잖아요. 그 네. 저 금요일 날 녹화본을 그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그 구독자님들하고 해서 뭐 대화하는 시간도 이렇게 주어지는데 요즘에 네. 제가 자주 못 들어갔어요. 네. 자주 그 언론 인사만 하고 했는데 내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금요일 날이면 내가 하여튼 뭐 어디건 가요. 강가를 가건 저수지를 가건 네. 그게 아마 일주일 동안 내가 아마 최고의 낙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다 보니까 배 타고 들어가서 물 위에서 낚시하다 보면 이 휴대폰 안 터지는 오지 같은 데가 많아요. 네. 저 8호 꼭대기나 뭐 이런 데 들어가면 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그 배 타는 분한테 연락해가지고 잠깐만 내가 그 인사하고 가게 이거 하고 배 타고 다시 들어가고 이제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근데 밤배를 타니까 무섭더라고 어떤 때는. 그래서 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아림 아나운서 이거 오늘 141회는 내가 어떤 거를 선정했냐면 네. 이 사건은 상당히 오래된 사건입니다. 2005년도니까 자그마치 16년 전 네.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 사건은 진행 중에 있다. 그렇죠. 물론 범인이 검거됐지만 네.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어떻게 보면 아픈 사건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선정을 해봤는데 제목이 뭐냐면 네. 대한 송유관공사 여직원 살인 사건입니다. 네. 고아림 아나운서 알죠? 대한 송유관공사가 네. 무슨 어떤 거 하는데 이제 아시죠? 네. 그리고 그 저번에 사건 반장 할 때 사실 그 스리랑카인 그 사건이 기억나더라고요. 네. 풍등 날려가지고. 그거는 이제 맞아. 송유관공사에서 네. 관리하는 기름 탱크 있는데 그 부분에서 풍등 네. 날려갖고 뭐 불나고 난리 났었죠. 네. 맞아요. 이 대한 송유관공사는 이제 말 그대로 기름 그 송유관을 통해서 기름 네. 이렇게 다 되잖아요. 저번 시간에는 고아림 아나운서 들었겠지만 송유관 그 기름절도 사건도 우리가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아산 네. 쪽에서 당진 쪽에서 났던 거. 네. 그거하고 연관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 송유관 공사는 이 송유관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이 공기업이에요. 공기업. 네. 90년도에 출발을 했는데 에너지 수송 이거 하는 거 이제 그거에 석유 제품 네. 저유소로 이렇게 수송하는 1차 유료 수송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게 나중에 이제 사기업체로 넘어갔다고 해야 되나? 네. 민영화 처음에는 됐다고 해요. 네. 2001년에 예. 민영화 됐다고 하네요. 민영화된 거죠. 네. 이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SK 이노베이션이 네. 최대 주주라고 그래요. 현재는. 맞아요. 41%인가 갖고 있다고. 그럼 많네요. 네. 자, 그럼 사건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 오늘 다룰 사건은 16년 전 이맘때였던 2005년 6월 1일 오후 예. 6시경에 강원도 원주경찰서로 30대 남성이 찾아와서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를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 사람이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이었던 당시 38살 이모 씨입니다. 자수한 당일 오후 10시 자수한 이 과장, 이제 편의상 이 과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이 과장으로 같아요. 하자고. 네. 이 과장이 지목한 장소였던 경기도 양평의 한 야산에서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당시 23살의 대한송유관공사 직원 황모 씨였고요. 그러면 자기 네. 직원이에요? 그쵸. 이 자수한 사람은 인사과장. 그쵸. 인사과장이면 높아요. 엄청 거기에서는 뭐 자체 내에서는 3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1급, 2급, 3급으로 따지고 3급이면 상당히 높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인사과장 더더군다나 저 과장 중에서도 인사 네. 직원들이 인사 관련돼서 어디나 그렇잖아요. 네. 인사과 세요. 맞아요. 실세죠. 실세죠. 그 인사과장이면 이 사람 38살밖에 그 당시에 안 됐어도 상당히 실세에 있던 사람인 게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원주경찰서로 찾아와가지고 사람 죽였다고 자수를 했단 말이에요. 네. 원주경찰서. 그러면 얼핏 우리가 딱 생각하면 이 사람이 사람 죽인 장소가 원주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자기 하게 되죠. 그 네. 원주 경찰서 관내에서 죽였으니까 네. 원주 경찰서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사실은 보니까 양평이에요. 네. 양평 죽인 데가 그러면 원래는 양평 경찰서에서 사건해야 돼요. 그렇죠. 원주 경찰서에 자수를 했어도 네. 원주 경찰서에서 양평 경찰서로 인계하는 게 맞아요. 네. 원칙적으로. 그것도 아니라면 이 경우는 지금 보니까 같은 그 피해자는 그 인사과 소속에 있는 여직원이죠. 네. 그 여직원이죠. 그분이 그 여직원과 상사 간의 어떤 문제였다고 판단이 되고 또 사건 개요를 이제 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사건 개요를 봤더니 이 여직원이 퇴근하는 거를 이 저 상사인 그 이 과장이 네. 낚아채 가지고 네. 그죠? 그 낚아챈 곳은 회사가 있던 분당이에요. 분당. 아, 네. 그죠? 성남 분당이에요.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납치 장소도 범행이에요. 네. 그러면 분당 경찰서에 하던가 네. 아니면 납치해서 데리고 가가지고 살해한 장소가 양평이면 양평 경찰서에서 하던가. 그쵸. 이 둘 중에 하나에서 하는 게 네. 맞아요. 그것도 안 되면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네. 그럼 서울 어디겠죠? 이 과장 네. 집이. 근데 그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고수장 같은 경우고. 그런데 강원도 원주 경찰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사건하고. 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단지 이 사람을 죽인 이 과장 이놈이 찾아가서 자수한 곳이 원주 경찰서야. 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얘는 원주 경찰서를 찾아가서 지가 경찰서를 선택을 해가지고 와서 자수를 했을까? 그쵸. 이 경찰서에서 조사해 주세요. 그 소리잖아. 네. 그래서 이 사건의 의문이 상당히 많았던 네. 그런 사건이에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그 희생당한 그 피해자 그 여성분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네. 이거 이상하다. 왜 원주 경찰서에 가서 이 사람이 자수를 했고 네. 그 사건을 당연히 양평 경찰서로 보냈거나 분당으로 보내야 되는데 왜 원주에서 꿰차고 앉아갖고 하등에 관련도 없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냐, 네. 수사를 하고 마무리를 짓느냐,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뭔가 하고 피해자 어머니가 생각을 해봤더니 유일하게 대한송유관공사 지사가 있는 곳이 원주경찰서 관내더라. 바꿔서 얘기하면 지사가 있다 보니까 원주경찰서하고 약간의 관계가 있어서 편의를 봐달라고 생각하고 작정하고 일부러 원주경찰서로 찾아간 것이다 이거예요. 어머니가 네, 제기하는 주장하시는 의혹은. 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좀 문제가 된 거고 제가 판단해도요. 네. 이거는 저 32년 했어요 경찰. 네. 제가 생각해도 이건 납득이 안 돼요. 분명히 하려면 네. 살해한 장소 경기도 양평 경찰서에서 이 사건 해야 돼요. 오. 네. 아주 부득이한 사건이 있다면 납치했던 분당 경찰서로 네.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양평에서 하는 게 맞아요. 원주는 이 사건에 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자수한 경찰서에서 하는 일은 없어요. 이건 발생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안 맡아요. 누가 일선에서 이거 맡아 이거 살인 사건을 네.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 사건을 단지 자수했다고. 지금 자수했으니까 빨리 와 데려가시오 그러고 보낸다고 원래가. 근데 이건 맡아서 했어요. 그 부분은 저도 경찰 평생 한 사람이지만 석연치 않아요.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석연치 않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문제였던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자수했죠. 네. 자수하면은 당연히 이제 일단 원주경찰서에서 초등조사를 해요. 네. 자수는 6시에 했고 이제 1차 조사를 했을 거 아니야. 네. 조사하고 난 다음에 너 어디서 사람 죽였어? 그 양평입니다 그랬어.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되거든. 그런데 자기들이 직접 가요. 계속 가요. 가서 시신 발견했죠. 네. 밤 10시에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어디 가서 발견했어요? 그 경기도 양평의 한 야산인데 예. 한화리조트 진입로 입구 부근이라고 해요. 맞아요. 거기 그래서- 가서 이게 이렇게 성의가 있기도 힘들어요. 남의 사건을 직접 찾아가서 시신 발굴하고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이게 난 이 부분 참 이해 안 가요. 하여튼 네. 어찌됐건 원주 경찰서에서 차고했어요 이 사건을. 네. 난 이해가 이상하긴 정말 하죠. 이거 안 가긴 했네요. 그쵸. 강원도에서 양평까지 가기도 어려울 아니 텐데. 인계하면 바로 와서 데리고 양평 네. 형사들이 순식간에 그쵸. 날아가고 네. 원주 가서 데리고 와요.
근데 참 나 이거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본인들이 몰라요. 시신까지 네. 죽였다고 하니까 시신을 발견해야지 진짜 죽였나 안 죽였나 알 수 있으니까 시신 확인하러 가는 건 맞는데 네. 가다가 원주가 아니라면 양평 나오라고 시켜야 돼요. 전화해서. 그쵸. 지금 우리한테 와서 자수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지가 사람 죽였다고 그러는데 장소를 물어보니까 양평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얘를 지금 우리가 실고 실제로 죽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러 가는데 양평경찰서 당신들도 글로 나오셔. 그래서 현장에서 현장막치기 해가지고 시신 발견되면 양평 형사가 바로 끌고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이상해요. 연락도 안 하고 원주서에서 이거를 하고 시신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수한 이 과장과 피해자 황 씨는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였던 것 같아요. 상하 관계네. 자, 시신을 발굴해 봤더니 온몸이 외부의 힘에 의한 상처가 엄청 많았다는 거. 이게 뭐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두들기 맞은 네. 거죠. 두들기 맞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놈이 사람 죽였다는 얘기는 명백하네요. 이건 타살 맞아요. 이거. 네, 맞아요. 그다음에 또 상태가 어땠어요? 피가 흐른 흔적이 곳곳에 있고 손톱도 다 부러지고 반항했다는 얘기예요. 손톱이 이게 네. 몽졸이 부러졌다는 얘기는 엄청 긁었고 그렇죠. 엄청 반항했다는 얘기고요. 머리카락 같은 데도 완전 피범벅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손톱이 다 부러졌다면 격렬히 반항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오른쪽, 왼쪽 대퇴부 이 넓적다리 네. 안쪽 여기에 강제로 눌린 자국이 있다. 여기서 우리 고아림 아나운서는 경찰밥을 안 먹어가지고 익숙하지가 않겠는데 네. 이 안쪽 대퇴부 여성의 네. 안쪽 대퇴부가 눌린 자국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피하 출혈이 형성됐다는 얘기인데 네. 그거는 어떤 강한 외력이 여성의 이 다리 안쪽에 작용했다는 뜻은 뭐예요?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성폭행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인식하고 일반적으로 강간당한 여성들 같은 경우 가서 어떤 피해 입은 장소를 파악할 때요. 엉덩이 부위 뒷부분이나 그다음에 이 대퇴부 안쪽 이 안쪽에 어떤 그 강제로 눌린 자국 피하 출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눌러놓은 거는 죽고 난 다음에 아주 선명하게 피하 출혈이 나타나요. 네. 멍자국처럼. 그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성폭행의 시도가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상의도 네. 상의는 피에 흥건히 젖어 옷돌이? 있었는데, 네. 근데 상체는 또 의도적으로 닦아낸 듯 깨끗했어요. 얼굴 위쪽으로 이런 데는 또 싹 깨끗하다. 네. 이거는 닦은 겁니다. 근데 이놈은 자기가 뭐 강간 시도한 것도 없고 뭐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저 옷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옷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옷 그렇죠. 상태를 봤을 때 가디건이나 의류 일부가 벗겨져서 없어져 있었고 소실돼 성폭행의 있었고 흔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위도신 끝 나시가 위로 말려 있었고 나시가 위로 말려 있다. 뭐 브래지어 이렇게 잠금 장치가 풀려 체결 장치 있고 네. 풀려 있었다. 그리고 스커트가 위로 말려서 올려져 있고 그리고 이거는 팬티 뒷부분에 흙이 묻어 있었다고 해요. 엉덩이 부위. 네. 그리고 가디건이 아예 사라졌고. 네. 그러면 가디건을 입고 있었는데 가디건을 벗겼다는 얘기고 이거 지금 그 옷가지의 상태 이건 보면은 브레이저 풀어놓고 이 브레이저 위에다 입었던 나시 같은 게 이렇게 돌돌돌 말려서 네. 올라가 있고 스커트도 말려 올라가 있었고 그다음에 팬티 뒷부분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이거는 지금 일견 이 복장 상태만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건 성폭행 시도는 분명히 있었던 거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하여튼 보자고요.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이놈 이거 이가죠 이 네, 과장이라는 이 과장. 놈. 네. 요놈이 거까지 그 범행 장소까지 가려고 했으면 분당 쪽에서 납치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납치할 때 본인의 차로 납치했단 말이에요. 산타모 차량으로 SUV. 네. 그러면 그 차도 경찰이 당연히 압수해가지고 차량 감식을 했었을 거예요. 네. 그때 뭐가 나왔죠? 차량 내부에서? 그때 차량 내부에서 조수석 문짝, 창문, 천정에 비사는이 있었고요. 그 피가 막 뿌려져 있다는 얘기네. 네. 조수석 문짝. 네. 그러니까 운전석이 여기니까 조수석 문짝. 네. 그 다음에 창문.
그리고 천정의 비산혈이 뭐냐면 흩뿌려진 피예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운전석 옆에 깜빡이랑 윈도우 그 브러쉬 장치가 이게 부러져 있었대요. 그러면 이거 잡고 늘어졌다 피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부러진 것 같아요. 본인이 자기 차 이거 부러뜨릴 일은 없잖아요. 차 안에서 뭔가 격렬히 어떤 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브러쉬라든지 뭐 이거 브러쉬 이거 탈칵탈칵 땡기는 거 있잖아요. 이거 깜빡이 키는 거 이거 잡고 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러져 있었던 것 같고. 차량 내부에 머리카락도 많이 발견됐네. 네. 피해자 황 씨 그 머리카락도 많이 발견. 이거는 명백히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확실합니다. 이거는. 네, 그 격렬한 몸싸움 흔적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 같고 그러면 네.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는 살인은 살인대로 보고 성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경찰이 확인을 했겠네요. 확인했는데 그런데, 네. 지금 보니까 부검했더니 정액 반응은 없는 걸로 나왔어요. 네, 정액 반응은 정액 반응은 없었다면 네. 이를테면 뭐 저 구하리만 하면서 자꾸 오늘 처음이라 불편할까 봐 말하기가 그런데 형법 이론에서는요. 강간의 기수 시기, 강간이 성립되려고 하면은 삽입설을 따져요. 삽입되는 순간 강간이 기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강간을 했다면 정액 반응이 나온단 네. 말이에요. 질액 채취를 해서. 그런데 보니까 이제 정액 반응이 안 나왔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강간의 기수에 이르지 못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즉 말하면 삽입하지 못했을 수는 있어요. 아니 삽입했어도 사정하지 않았다면 또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삽입을 했다면 부검하면 나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강간의 기수에 완성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까 본 것처럼 옷 상태라든지 그 대퇴부 안쪽에 눌린 자국이 있는 거 이런 거 등등으로 볼 때는 성폭력의 시도는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아마 경찰도 그런 부분으로 수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은. 네. 그러면 이제 황 씨 피해자의 이제 그 어떤 그 이야기부터 네. 차곡차곡 따라가 보는 방향으로 하시죠. 예. 네, 피해자 황 씨는 2003년에 명지전문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서 공기업인 대한송유관공사에 취직을 택지됐구나. 했어요. 되게 어린 나이에 사실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사장실에 배치됐다가 2004년 8월에 인력개발팀으로 발령 나면서 인력개발팀 그쪽이 인사과 아닌가요? 그쵸. 이가가 있던데 그쵸? 그 과장이었잖아요. 네, 예. 그때 이 과장을 만나게 됐고 그 성실하고 예쁜 여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교육도 뭐 참석하고 야간 근무도 많이 하시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마 이가하고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과장하고 직원 관계다 보니까 한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니까 교육 갈 때도 같이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야간 근무할 때도 같이 하죠. 과장하고 네. 뭐 직원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고생한다고 하니까 이제 지가 그 과장이니까 네. 아마 이 그 황 씨 같은 경우는 집이 서울인가 봐요. 네. 그러면 이제 분당이 회사잖아요. 송유관공사 본사가 분당에서 이제 저 서울 가는 버스 타는 정류장까지 네. 이가 이놈이 저 태워다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네 집도 서울이니까 네. 아마 그 저 여직원 집까지 그 차로 내려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보면 뭐 직원한테 상당히 잘했던 것 같고. 근데 근데 이가 이놈은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 여성을 좋아한 모양이에요. 나이 차이가 네. 한참 나는 그 여직원을. 이 과장은 첫 번째 결혼해서 12살 된 딸이 있었고 이혼 후에 이미 12살 된 딸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혼 후에 첫 번째 결혼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네, 첫 번째 결혼해서. 그럼 두 번 결혼했어요 이 사람? 그쵸. 그래서 이혼 후 같은 회사 사장실 여직원과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여성 사이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이 있었어요. 그러면 장가를 두 번 들었다는 얘기네. 이 그쵸. 친구는 첫 번째 결혼해가지고 12살짜리 딸 하나 네. 낳고 이혼하고 사장실에 근무하는 여직원하고 재혼해가지고 지금 현재 7개월 된 또 딸이 있는 상태네요. 네. 그러면 애도 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피해자 황 씨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스토킹을 했다고 해요.
뭐 이혼할 테니까 나랑 결혼해 달라고 황 씨는 계속 두 번이나 거부했지만 저 결혼한 놈이 네. 또 그 여자하고도 이혼할 테니까 나랑 결혼해 달라고 황 씨한테 대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사실 16살 어린 미혼의 사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거부해도 불구하고 막 직장 내에서 뺨에 키스를 하기도 하고 허허, 이거 지금 같으면 박살나는 건데 이거. 말도 안 되죠. 늦은 시간에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이거 스토커네? 네. 그리고 회사 생활 편하게 할 생각이면 잘해라. 나한테? 네. 그리고 트집을 잡아서 그만두게 할 수도 있다. 막 이건 협박도 겁주는 하고. 거네? 네. 그래서 강도가 심해서 다른 직원들도 알고 있었다고 해요. 이거 문제구만 이거. 네. 그리고 사생활까지 참견을 했는데 회사에서 직원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아주 못마땅해하고 찾아와 화를 내고 피해자가 전화기를 꺼놓거나 안 받아도 화를 냈대요. 이거 전형적인 스토커 증상이네. 아, 네. 완전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스토커 증상을 그대로 보이네. 이게 보니까 야, 너 회사 생활 잘하려면 나한테 잘 보여야 돼. 내가 시키는 너 해야 돼. 너 잘못하면 내가 너 트집 요만한 거 잡아갖고 회사에서 자를 수도 있어. 네. 뭐 이런 식으로 겁주고 그다음에 사생활 참견하고. 맞아요. 내가 아까 스토커 그 지우 네. 얘기했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친하게 지내는 꼴을 못 보고. 그거 참견하고 못마땅해 하고 화내고 전화 걸어놓고 안 받으면 왜 전화 안 받나고 날치고. 이거 전형적인 스토커. 내가 보니까 이게 두 번이나 결혼해가지고 애가 둘이나 있는 놈이 이제 이 그 어린 자기 직원한테 이제 네. 눈에 이제 뻑 간 거야 이게. 나 이게 습관성 있는 놈들이 꼭 이렇다니까. 네. 그 피해자 황 씨가 인력 개발팀으로 배치되기 전에 네. 사장실에 잠시 근무했던 것도 그 이 씨가 재혼한 여성 있죠. 네. 7개월 된 딸의 엄마가 출산 휴가로 빈자리를 채우면서 그때 황 씨가 잠깐 근무했다고 합니다. 인력 개발팀으로 가기 전에 황 씨가 사장실에서 조금 근무를 했네요. 네. 근데 그 사장실에서 근무하던 그 여성이 이가에 재혼한 여성이네. 네. 그래서 그 자리가 비니까 거기가 잠깐 사장실에서 네. 근무를 해줬던 거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출산 휴가 갔을 때 그랬던 이거. 거죠. 이건 내가 볼 때 전형적인 스토커 증상을 보이는 놈인데. 네. 이런 사실을 그 회사 내에서 몰랐나요? 다른 사람들이? 사실 옆자리에 근무하던 동료 직원 고 씨가 있는데 고 씨? 네. 고 씨인데 이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음. 사실 이 사람이 이 과장에게 피해자 황 씨를 그만 괴롭혀라라고 했다고 하네요. 이게 내가 알기에는 네. 고 씨가 총각이고 아마 황 씨를 좋아했던 것 같고 사귄 것 같기는 해요. 아, 네. 제가 사귄 듯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황 씨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사귀는 여성이잖아, 애인이잖아. 네, 그렇죠. 근데 유부남인 그 직속 상관이 자꾸 괴롭히고 만나자고 하니까 이게 불편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만나지 말라고 그러고 그 황 씨 좀 그만 좀 괴롭히라고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당신 계속해서 이렇게 괴롭히면 내가 회사 전체에다가 당신 까발려서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린다. 네. 이런 얘기를 고 씨가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 이 고 씨가 그 애는 쓴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 씨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꼬이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고 씨 당연히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조사할 때는 고 씨가 딴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딴소리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가 사귀고 있었다는 그런 거는 싹 빼요. 그거 빼고 사건 나기 5일 전에 그 황 씨가 자기가 이 과장하고 사귄다고 그러면서 그 자기한테 얘기를 했고 네. 근데 이제 그만 헤어지려고 그래. 이런 얘기를 했다고 재판정이나 네. 수사기관에다 얘기를 해요. 이 고 씨가. 네. 이 바람에 이 얘기 들어보면 뭐가 돼요? 내연이 내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 내연이. 이 진술
수사기관에서 이 진술 하나가 이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뒤바꾸는 맞아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 씨하고 황 씨가 사귄 듯하다 그러는데 이게 명확하게 사귀었다고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 사귄 듯하다고 얘기는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부분은 내가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네. 단정 짓지는 않겠고 분명한 거는 이 고 씨가 그 이 과장한테 계속해서 황 씨 괴롭히면 네. 가만 안 놔두고 사회에서 매장시킨다 이 말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얘기를 할 일은 없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내연 관계로 판단하게 만든 계기가 또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고 씨가 진술을 수사기관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 본인이 황 씨하고 무슨 애인 관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으면 다른 얘기가 안 나왔을 거야. 근데 네. 이 고 씨가 다른 얘기 일치 안 하고 나는 저 황 씨 그 피해자하고는 자주 어울리는 사이도 아니고 통화 정도는 하는 사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만약에 그때 그 고 씨가 나 황 씨하고 사귀는 사이라서 이 과장이 괴롭히길래 내가 가만 안 놔둔다고 얘기했어 이렇게 말을 했다면 네. 수사기관에서 내연관계라는 말 자체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저 황 씨하고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고 씨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나 덧붙였냐면 네. 어느 날 저 황 씨가 나한테 말하기를 이 과장하고 사귄대 자기가. 그러면서 근데 요즘 이제 그만 만나려고 그래. 이 말을 나한테 한 적 있어. 내가 들은 적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들어볼 때는 동료 고 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 씨하고는 관련도 없고 고 씨가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황 씨 스스로 피해자가 스스로 고 씨한테 가가지고 나 사실 이 과장하고 사귀는데 이제 그만 만나려고 그래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사기관에서는 황 씨와 그 이 씨는 둘이 이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데 그렇죠. 기여를 해버린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해서. 맞아요. 그래서 이 고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자 이제 이게요 발생한 게 이제 아까 내가 분당에서 네.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사건이 발생한 날이 2005년 5월 30일. 5월 30일이에요. 네. 5월 30일 밤 10시경에 그날 야근이 있었나 봐요. 네. 야근이 있었다면 이가도 있었고 한부서니까 고 씨, 네. 그다음에 그 황 씨 피해자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날 고 씨가 이제 야근 끝나고 나니까 서울 집에 가야 할 거 아니에요. 황 씨 네. 피해자는. 그러면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 고가가 그 저 SUV 차 네. 아니 본인 승용차가 네. 있어요. 거기에 태웠어요. 그래서 이제 분당 그 서현동에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내려주는 거야. 네. 그러면 황 씨는 거기서 이제 버스 타고 서울 집으로 가는 거야. 네. 그래 거기 딱 도착을 했는데 내리자마자 이미 거기에 이 과장이 그 산타모 SUV 차량을 타고 와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고 씨 차에서 이거 황 씨 피해자가 내리자마자 바로 낚아채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간다고 그러고 버텼겠지. 여자가 왜 이러냐고 나 집에 가려고 오는데 그러니까 고가 차 태우고 갔던 고 씨 입장에서는 말려주는 게 도리잖아. 네, 그렇죠. 아이고 저 과장님 네.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늦었는데 할 얘기가 있으면 내일 하시죠. 네, 그러면서 네. 말렸어요. 그런데 이 과장 이놈이 너랑 할 얘기 없어. 내가 판단컨대 이 과장이 고 씨를 견제한 것 같아. 견제한 것 같아. 느낌상. 너 비켜. 그럼 밀어 치워버리고 그냥 그 황 씨 피해자를 지차 산타모에다 강제로 실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고아리만 원문서가 고 씨라면 어떻게 처신했겠어? 이런 경우에? 일단 신고하거나 네. 가족한테 말해줘야지 맞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안 했어요. 워낙 직속상관이고 끝발 좋은 사람이라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 길로 딱 그냥 끝났어요. 물론 잠깐 차 태우고 갔다 얘기 끝나고 집에 보낼 거라고 생각하고 신경 안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친구면 근데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예,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또 남자친구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그날 야근을 하고 고 씨가 피해자를 분당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내려주자마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이 과장 이놈이 그 피해자를 강제로 자기 차에다 실었고 고 씨가 그 말리려고 했는데 너랑 할 얘기 없으니까 넌 속된 말로 꺼져 이거거든. 그렇죠. 아랑곳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는 그냥 그대로 내쨘 게 어디냐면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이에요. 네. 거기에서 아까 차 안에서 비산열 막 이런 거 발견됐죠. 네. 막 브러쉬 다 부러뜨리고. 네. 그래서 결국 거기서 무차별 때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여서 죽인 다음에 그 인근에다가 야산에다 유기했던 네. 이제 과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 씨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 회사에 네. 알리긴 했죠. 회사에 알리긴 했어요. 그 강제로 태워간 사실을 둘 다 출근을 안 하니까. 아, 둘 다 네. 출근 안 하니까 네. 이 과장도 출근 안 하고 황 씨 피해자도 출근 안 하니까 네. 이제 이 친구가 회사에 전날 이 씨가 그 황 씨 그 지차에다 강제로 네. 싣고 그 납치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죠. 납치죠. 그걸 회사에다 알리긴 알렸네요. 네, 알리긴 알렸는데 그거 알리면 회사에서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네. 조치를 취한 게 이게 웃긴다. 이게 내 이걸 보면서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맞아요. 5월 31일 날 이 씨가 황 씨 그 피해자 강제로 차에 싣고 가는 거 봤어요, 밤에. 네. 그거를 그 다음 날 와서 고 씨가 회사에다 보고를 했다면 회사에서 당연히 이 과장한테 전화하거나 저 피해자한테 전화를 했었어야지 맞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 그 다음 날 바로 해고시켜버려요. 네, 맞아요. 그 얘기는 이 과장하고 뭔가 통화가 됐고 무슨 일이 벌어진 거를 회사에서 알았기 때문에 빨리 맞아요. 해고시킨 거예요, 이거. 네.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거. 네. 어? 그래야 사실 보도할 때 전 직원이라고 나가잖아요. 제가 전 봤을 때 직원으로, 네. 맞아, 전. 그래서 좀 급하게 맞아, 좀 처리한 것 같아요. 전으로 했더라고, 전부 다, 네. 보고서도. 이거 회사에서는 CEO한테 승인까지 받아갖고 해고시킨 거죠, 6월 1일 날. 맞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5월 31일 날 고 씨가 회사에서 보고하고 회사에서 그 보고 받자마자 이 과장하고 연락이 단 거예요. 네. 그리고 뭔가 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로 전 직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고시킨 네. 거예요. 그래서 해고시킨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6월 사실- 1일 날 바로 그냥 해고. 이게 사람 해고시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거. 네. 근데 자수한 거는 저녁 6시잖아. 네. 예, 회고된 날. 네. 6시. 시신이 발견된 건 밤 10시고. 네. 야, 자수도 권유했을 가능성이 많다. 회사에서. 제 생각도 원주는 맞아요. 순전히 내가 판단할 때는 연관관계를 따져본다면 지사가 있다는 거. 송유관 공사 지사가 원주에 있다는 거 이외에는 엮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연관되는 부분이. 네. 그렇다면 이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구도는 그래요. 5월 30일 날 강제로 납치해 가는 거 봤죠? 네. 다음 날 출근했더니 두 사람 다 안 나왔어. 회사에다 고 씨가 보고했어. 보고하면 고 씨가 보고하니까 회사에서 그 보고를 받고 이 과장한테 연락했을 거야. 네. 이 과장이 일 저질렀다는 소리 했을 개연성이 높아.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바로 그 다음 날 해고. 이렇게 빨리 일사천리로 해고하는 일 없거든요. 네. 해고해버린 거고 그러면서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짐작컨대 자수하라고 시켰을 것 같고 자수도 원주 네. 선정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내가 단정은 못 짓겠지만 지금 보이는 거는 그렇게 보여요. 네. 그죠? 그렇죠. 진짜로 그렇게 해서 바로 6월 1일 날 해고됐는데 회사에서는 이 사람은 오후 6시경에 여러 가지 정리하고 6시에 들어갔겠지. 이것저것 다 짓고 정리하고 주변 네. 거. 6시에 들어가서 자수하고 같이 가서 밤 10시에 양평 가가지고 시신 찾은 거잖아요. 네. 일련의 과정이 그렇다면 이거는 여기에서부터 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 사건은. 그렇죠. 회사도 사실은 경찰에 알리는 게 먼저인데 그러니까요. 회사 내부에서 먼저 막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저 피해자 가족도 당연히 그 문제가 있었겠죠. 딸이 이렇게 관연한 딸이 안 들어오는데 피해자 가족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래서 수십 번 전화를 했고 이틀간 뜬 눈으로 보내다가 6월 1일 10시 반에 그 사체를 찾은 이후에 원주서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고 해요. 허허. 그러면 시신을 10시에 찾고 30분 후에 원주경찰서에서 이 황 씨, 그 피해자 집으로 연락을 한 거네. 네. 이거는 일련의 이제 어떤 그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은 이제 이러한데 네.
이 사건은 뭐 크게 뭐 난이도가 있는 그 수사 과정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 사건은 아니에요. 이거는 네. 내가 판단해도 뭐 자수해버렸으니까. 그쵸. 내가 죽였다고 자수해버렸으니까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이 사건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거는 딱 하나예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떤 환경과 성격이 형량을 좌우하는 데 기여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였냐면 내연 관계로 봐버린 거예요. 내연 관계로. 그러면 정말 이 두 사람은 내연 관계냐? 아니죠. 이제 이것도 이제 서서히 봐야 네. 되죠. 일단 수사하고 재판으로 가보자고요. 이거 강간 등 성폭행 관련돼서는 적용을 했나요, 경찰이? 사실 강간과 성폭력에 의한 사례가 의심됐지만 모든 수사와 재판까지 모든 과정이 내연 관계에 의한 치정과 우발적 살인으로 마무리가 돼버려요. 내연 관계라는 그 성격 규정이 돼버리면 네. 이미 성폭행 관련된 거는 안 돼요, 성립이. 그렇잖아요. 내연 관계면 서로 성관계를 아는 사이잖아요. 그런 사이에서 저 성폭행이라는 건 성립이 안 되죠. 물론 사귀고 있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네. 평소에 성관계 자주 갖는 연인 간의 관계라도 상대가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하면 그것도 성폭행은 네. 맞아요. 그렇지만 일견 두 사람은 내연이라고 단정을 해버린다면 성폭행 관련된 거는 적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런데 이게 내연 관계에 의한 치정으로 단정을 해버리니까 네.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단정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성폭행, 강간 같은 거는 적용 네. 자체를 안 한 거고 그쵸. 그다음에 죽인 이유도 자, 늘 말씀드리지만 살인은 우발적 살인과 계획적 살인이 있죠. 네. 우발적 살인 같은 경우는 맥시멈이 15년이에요. 네. 장량 그 감경 사유 뭐 이거 다 따져서 양형 규정을 따져서 네. 그렇다면 요놈은 그러면 계획 살인이냐 우발 살인이냐 이걸 또 따져야 되거든요. 그쵸. 그건 납치해서 끌고 가가지고 양평에서 죽였다면 네. 우리가 볼 때 일견 보면 이건 계획 살인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것도 수사기관에서 우발적, 네. 우발적 살인으로 바뀌었네요. 네. 그럼 뭐라고 했길래 우발적 살인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무시하고 잠을 자서 내 말을 무시하고 차 안에서 잠을 잤다? 네. 화가 나서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을 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사귀는 사이라고 칩시다. 그럼 내연관계라고 네. 칩시다. 내연관계라고 한다면 자기가 말하고 있는데 차 안에서 잠잤다고 그래가지고 열받아서 넥타이 끌어가지고 그 여성을 목 졸라서 살해합니까? 아유. 이건 처음부터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애초부터 이건. 또 그 실제로 근데 이제 목을 졸라서 살해한 거는 표시가 있어요. 교살은 네. 끈으로 졸른 걸 교살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넥타이로 졸랐다면 교살 자국이 있고 국과수에서 부검을 하니까 경부압박 질식사 맞아요. 네. 목 졸라서 죽인 거. 그거는 맞는데 죽인 거는 지도 인정하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발적으로 죽였다는 거를 강조해가지고 형을 적게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발적인 사유가 되냐고요. 차 안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잠을 자고 있어서 열받아갖고 죽였다는 거예요. 맞아. 세상에 이런 연인관계, 내연관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근데 이게 받아들여졌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하여튼 좌우지간 우발로 갔어요. 그리고 경찰 수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 경찰의 수사 보고서에 피해자는 동료 사이라고 주장하지만 내연 관계임을 추궁하여 밝힐 예정이라고 이미 내연 관계라고 심증을 굳혀서 수사를 시작했어요. 네. 경찰은 사내 내연관계로 인한 개인적 치정 사건 네. 이렇게 본 거네요. 그렇죠. 아예 그렇게 수사 방향을 아주 내연관계 사이에서 우발적으로 다투다 죽인 걸로 그 성격 규정을 아예 해버리고 수사를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수사 단계에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성격 규정을 하고 진술을 거기다 맞춰서 받아갖고 기소가 돼버리면 재판부에서 뒤집기가 어려워요. 아, 네. 이게 아마 살해 법정에서도 그래서 살해하고 시신유기만 인정하고 네. 이 성범죄는 아예 그 적용하기야 재판은 기소한 것만 판단하잖아요. 검찰에서 기소한 것만 판단하는 거지 성범죄를 적용 안 하고 기소를 안 하고 살인과 사체유기로만 했는데 성범죄 조사해 와 이렇게 시킬 수는 그쵸. 없잖아요. 네. 재판부가. 그러니까 아마 성범죄는 아예 인정이 안 된 것 같고
근데 이게 애초에 처음에 경찰에서 조사할 때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인데 죽였습니까? 네. 하고 그 이 과장 그놈한테 물어봤을 때 그 이 과장 그놈은 우리 내연 관계는 아니라고 얘기했대요, 네.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내연 관계로 단정을 해버렸어요. 맞아요. 이게 무슨 경우냐고 이게. 어? 네. 사실 야, 의문이 되게 많은데 음. 잠든 상태에서 넥타이로 목을 졸랐으면 반항을 그렇게나 크게 할 수가 없지 않나요?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거 정확한 거 집었네, 진짜. 자, 본인이 얘기한 대로 잠들어 있는데 내 말 안 듣고 잠자서 열받아갖고 넥타이로 목을 졸았으면 순식간에 그냥 그 사람 네. 꼼짝보다 죽어. 이게 브러쉬가 다 부러졌고 그쵸. 아내가 개판이고 막 이런 상황이라면 반항을 엄청 한 거예요. 이건 잠잔 거 아니야. 그렇죠. 정확한 거 찝으셨어요. 그 부분은 이건 내가 볼 때 이거 원주경찰서 최모 수사관이 했는데 최모 형사가 했는데 이거 불편해요. 이거 많이 좀 불편합니다. 이게 난 원주에서 사건을 맡은 것 자체도 내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사실 현장 검증도 피의자 주장을 약간 검증했대요. 차에서 피의자의 다리를 베고 잠을 잘 수 있는지를 검증해서 피해자 어머니는 현장 검증이 아니고 내연 증명이라고 항의를 하셨다고. 화나지, 화나. 네. 그 다음에 차량 그 지문 감식 같은 거 DNA 감정 이것도 아예 안 했다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그 차는 범죄 증거물이에요. 차 안에서 어떻게 보면 범행지예요, 범행지. 네. 차 안에서 살해했으면 그 차는 쉽게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뭐 지문이라든지 DNA 감정 이런 거 조사도 안 하고 유가족한 이 과장 그 가족한테 차를 준 모양이에요. 나 이건 내 상식에서 내가 알고 있는 수사 방식에서 다 벗어났기 때문에 이건 말하기도 힘들어요. 이게. 너무 범행지가 양평이지만 크게는 양평이지만 네. 구체적으로 좁게 본다면 협소하게 본다면 범행지는 차 아니에요. 차 안. 그 네. 차는 범행 현장이에요. 네. 범행 현장인 차를 가족한테 그 DNA 뭐 지문 감식 안 하고 넘겨준다? 이건 말 안 돼요. 그렇죠. 이건 당분간 차 압류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건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그 황 씨의 어머니가 이 차 나중에 경매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사요, 어머니가. 범죄 증거물이니까 언젠가는 내 딸 성폭행한 거, 살인 그 우발적이지 않은 거, 이거 입증한다고 생각하고 그 차를 경매를 낙찰받아갖고 한 달에 25만 원인가 주고 어떤 그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보관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그럴 거야, 아마 이게. 난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진짜 정확한 얘기네. 그리고 납치된 피해자가 차에서 잠잘 리가 없죠. 맞아요. 강제로 끌고 가는데 잠이 오겠어요? 네. 그거 잠잤다면 그 사람 아니 이상하게 비정상이죠, 그게. 그리고 잠든 사람을 넥타이로 졸라서 죽였는데 반항하는 적이 그렇게 많이 남을 수가 이거 없지. 피범벅이고 막 그렇다는데. 네. 그리고 그죠? 사큰이 없었다고 해요? 이게 넥타이로 조른 게 네. 없었대요? 네. 그러면 넥타이로 살해한 것도 아니네, 이건. 네. 근데 얘는 넥타이로 살해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뭐 여러 가지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나 이 사건 기록을 전체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경찰이 아까 우리 고아리만 하면서 얘기한 거 수사보고서 그거네. 이가가 동료 사이라고 주장을 피해자하고 이 두 사람이 동료 사이라고 주장하는데 내연 관계임을 추궁해서 밝힐 예정이다 하고 수사보고를 쓴 모양이에요. 네. 수사보고 해가지고 두 사람은 지금 자수한 이가가 그 살해된 그 여성하고 그 동료 사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 얘기는 이놈은 지 입으로 내연 관계 소리 안 한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냥 동료라고 얘기한 거예요. 죽인 사람 내가 죽인 사람이 그냥 회사 동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 내 입장에서는 이거 내연 관계인 것 같아서 그걸 추궁해서 앞으로 밝힐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서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이 예단이 왜 나왔지 머리에서 형사 머리에서 죽인 놈이 그냥 동료 사이라고 그랬고 내연 관계 소리를 안 했는데 네. 왜 내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이 그걸 앞으로 밝힌다고 그렇게 했어? 이걸 추궁하여 밝힐 예정이라고 수사보고서를 쓰기도 하나요? 이게 어디서 온 내연 관계냐고. 정작이 죽였다는 놈은 동료 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형사는 왜 뜬금없이 두 사람이 내연 관계인 걸로 추정이 되니까 네. 자꾸
자꾸 더 수사해서 내연 관계인 거를 우리가 앞으로 밝히겠습니다 하고 보고서를 올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그 경찰은 그 형사는 누군가로부터 내연이라는 얘기를 들었나? 나는 그게 이상해요. 미리 뭔 얘기를 들었나? 누군가로부터? 근데 보면 이 과장이 진술에선 아니라고 했는데 나중에 증거를 제출하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그거는 네.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렇죠. 나서 네. 내연 관계에 의한 우발적 살인으로 가는 게 살인길이라고 판단되니까 그때는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나 내가 사람 죽였습니다 하고 자수하고 나서 자 그러면 당신이 살해한 그 여성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물어봤을 때 회사 동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경찰은 회사 동료로 보고 수사하면 돼. 네. 근데 경찰이 무슨 근거로 저 범인은 가해자는 저 동료 사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내연 관계로 보여서 내연 관계를 구중하는 수사를 앞으로 지속하겠습니다 하고 보고서를 쓸 일이 없거든.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경찰이 가해자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은 거는 아니고 다른 누군가로부터 그쵸. 두 사람이 내연 관계라는 얘기를 들었을 개연성이 높아요. 저는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담당 형사 최모 형사밖에 모르겠죠. 그 제 하여튼 상상인데. 이거는 상식에서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하여튼 전부 다 내연으로 몰고 갔어요. 내연으로. 뭐 8개월 내연 관계다, 9개월 내연 관계라, 뭐 10개월 내연 관계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내연 관계 보고서를 막 계속 표기가 됐어요. 네. 그러면 이 사건은 아예 형사는 시작할 때부터 내연 관계에 의한 우발적 살인으로 보고 수사를 맞춰간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엄마가 이게 현장 검증이 아니고 내연 검증이라고 네. 아까 말씀하신 거 그 얘기죠? 네. 에이씨 이게 진짜 이거 저 재판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1심에서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 성폭행 이건 빠졌죠? 네 빠지고 그래서 징역 15년을 그 선고받았고 아까 내가 얘기한 거 그거잖아요. 우발적 살인의 맥시멈 15년 네. 양형 규정 딱 15년 준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아까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네 내연 관계라고 동료 직원 고 씨가 법정 증언을 했고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냈다는 연서 연애 이게 이제 편지가 네 증거로 제출이 됐어요. 이게 이제 변호인을 이제 그 변호사를 선임하니까 네. 변호사가 이 가해자 자신의 의뢰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어떤 편지를 하나 재판부에 제출을 해요. 네. 그 재판부에 제출한 그 편지가 연애 편지 이를테면 네. 그거를 증거라고 그러면서 딱 냈는데 그 내용만 보면 죽은 황 씨가 이 과장한테 어떻게 보면 연시 네. 시를 사랑하는 연인한테 전달하는 어떤 시 같은 거예요. 네. 그거를 저 변호사가 탁 보십시오. 두 사람은 내연 관계입니다. 내연 관계 그 감정이 있어갖고 우발적으로 살해한 거 맞습니다 하면서 이거 네. 내니까 재판부에서는 이거를 서로 편지를 이렇게 연애 편지 비슷하게 시를 주고받을 정도면 내연 관계 맞구만. 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게 징역 15년이 된 건데 이거를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거를 밝혀낸 게 엄마예요. 피해자의. 맞아요. 네. 이거 연시 네. 이거 조작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니까 자기 딸의 글씨체가 아닌 거예요. 그 소송위에서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걸 보고 근데 이 과장의 필체가 이 연서라고 제출된 글씨랑 유사하다고 생각해서 사비를 들여서 필적 갑정을 하니까 일치한다. 그래서 검찰에 이의를 제기했고 검찰은 제출된 연서가 위조된 게 맞다. 이렇게 확인을 했죠. 국가수에서. 필적 감정을 그러니까 해서. 네. 엄마가 재판부의 변호인 가해자 변호인이 제출한 연서 편지를 보니까 자기 딸의 글씨체가 아니고 네. 또 다른 기록들을 전부 열람하느라고 가지고 와서 봤더니 이 과장이 이제 여기저기 써 있는 글씨가 네. 있었던 거야. 그 글씨하고 그 자기 딸이 쓴 저 연애 편지라고 준 글씨하고 그 이 과장 글씨하고 보니까 똑같은 거야. 그거 두 개를 가지고 가서 사비를 들여갖고 50만 원 들여서 필적 감정사한테 가지고 간 거예요. 네. 이 두 필체가 같은가 보세요. 하나는 내 딸이 썼다는 연시고 이거는 이 과장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재판 서류에 아마 이 과장 네. 자필 진술서 뭐 이런 거 등등일 거예요. 요 글씨하고 같은가 확인해 주세요 했더니 필적 감정사가 필적 감정하더니 이거 두 개 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그 연시는 이 과장이 쓴 거예요. 그쵸. 황 씨가 지한테 준 편지입니다 하고 써가지고 그걸 변호사한테 줘서 변호사가 재판부에 제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활한 거죠.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이 새끼? 내연관계였다는 거지. 그죠? 우리 둘은 내연관계였다 이거지. 그런데 엄마가 그거를 사비를 들여서 이제 필적 감정 해가지고 요거 위조된 거라고 해서 검찰에다가 이의 제기한 거고. 네. 검찰에서 다시 조사했겠죠? 그쵸. 다시 조사해가지고 검찰에서 국과수에다가 이제 보내. 네. 그래서 필적 감정했더니 위조되었다. 위조죠. 네. 위조된 거 발견됐죠. 그러면 이 새끼 정말 나쁘시긴 이거. 그래서 어머니가 피고인의 변호사를 네.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고소했지만 기각됐고 근데 2008년 4월 18일에 변호사가 인정했어요. 아, 본인이 그 잘못했다고? 네, 황 씨가 작성한 것이 아닌 걸 알았음에도 변론 요지서의 메모 부분이랑 참고 자료를 철회하지 않았다. 아, 무슨 얘기인지 알았다. 네. 자, 이거 변호사가 알았잖아. 이제 그거 몰라. 변호사 입장에서는 뭐 판사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 원주지방법은 판사 출신 변호사라고 그러더라고. 전관이에요, 전관. 좋은 사람 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 근데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엄마가 내 딸이 연애 편지라고 줬다는 그 글씨를 보니까 내 딸 글씨 아니야.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쭉 열람 복사 신청을 해서 뽑아봤더니 이가가 뭐 자술서 쓴 거 이런 저 기록이 있어. 네. 그 글씨하고 내 딸이 썼다는 거하고 비교했더니 같은 글씨야. 이거 이 새끼 이거 내 딸 이거 편지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필적 감정했더니 맞지 이 과장 글씨지. 그래서 검찰에다 이의 제기했어. 검찰에서 잘못됐다고 국과수에서 받아냈어. 그렇게 되면 변호인은 변론 요지서에다가 이러이러하고 내용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선체해 주십시오. 내용 써놓고 연서를 첨부한단 말이야. 네. 그러면 검찰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변론 요지서에 이거 떼어내야 돼. 네. 변호인은.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고 빼야 되거든. 근데 처리 안 했어. 그렇죠. 처리 안 하고 참고자료 그걸 처리 안 하고 그대로 그냥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변호사는 몰랐을 수도 있겠지. 그놈이 줬으니까 갖다 붙였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변호사를 이 황 씨 어머니가 고소를 했던 거예요. 네.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죄.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마 기각이 됐다는 걸로 봐서는 변호사가 나는 몰랐습니다 했겠지. 나는 네, 그쵸. 이가가 준 거 그대로 그냥 썼을 뿐입니다. 나 위조된 거 알고 내가 거기다 붙인 거 아닙니다 하고 했겠지. 네. 그러니까 기각됐겠지. 그렇지만 이거는 잘못된 거지. 잘못된 변론이죠 이거. 잘못됐으면 네, 바로 삭제하고 우리가 제출했던 그 증거 자료는 잘못된 겁니다 하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그 변호사의 윤리에도 맞죠 그게. 근데 그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사건 네. 진짜 열받아 이거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사실 이 동료 직원의 법정 증언이 중요했는데 그 고씨. 네. 이 친구도 정말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위증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요. 아까 그 위증이라는 건 그거죠. 그 광씨 피해자가 나한테 오더니 나 사실 이 과장하고 사귀는데 조만간 헤어질 거야. 네. 이런 말을 나한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증언을 했던 네. 그 고씨 말하는 거죠. 그쵸. 그 내용이 네. 법정에서도 그대로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네, 재판하는 맞아요. 과정에. 네. 그랬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위증이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거 누가 밝혔어요? 형사가 밝혔어요? 어머니가 밝히셨어요. 열받는다니까 이거. 어머니가요. 네. 그 사건이 나고 나니까 고 씨를 어떤 이유에서냐면 전라남도 곡성으로 발령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멀찌감치 보낸 것 같아요. 네. 사건에 관계돼 있고 조사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곡성으로 보내버렸어요. 발령을 냈어. 어머니가 재판정에서 이 과장하고 내 딸이 내연관계라고 얘기했다는 걸 지가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고씨 이놈이 거짓말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곡성으로 쫓아가요. 엄마가 가서 설득합니다. 제발 좀 진실을 말해달라. 너 수사기관에서 한 얘기. 네. 내 딸이 이 과장하고 내연관계라고 네가 얘기했는데 너 그 사실 아니지 않냐. 거짓으로 했으면 거짓으로 했다고 얘기해달라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았나 봐요. 네. 이 고가 이놈이. 이 고씨 나쁜 놈이에요 이거. 그런 면에서는. 거짓 증언했다고 시인을 하죠. 네. 그리고는 결국 이 위증죄로 2007년도에 벌금 300만 원 받아요. 얘가 수사 단계에서 그 위증만 안 했으면 맞아요. 내연 관계로 계속 엮어가지를 않았어요. 300만 원이 굉장히 적게 느껴져요. 내가 볼 때 그렇죠.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위증 이런 위증은 솔직히 사건 성격이 바뀌게 한 위증이거든요. 네. 이거 구속시켜야 돼 이거. 이것도 그냥 막연한 추정이에요. 어디까지나 제 추정이에요.
달력 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가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 그다음에 재판정에서 위증, 이것도 어쩌면 회사하고 연관돼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니, 세팅돼 있는 거를 쭉 유출을 한다며. 그런데 좀 이거 아주 불편합니다, 이 사건. 하여튼 그런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연서 위조한 것까지 밝혀졌으면 2심 가면 15년 줬잖아요, 1심에서. 네. 또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적어도 15년 유지는 돼야죠. 그런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3년이 감형돼서 징역 12년의 판결이 내려졌대요. 2007년도에 2심에서 3년이 까졌네. 네, 사실 이 내연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 그 연서 필체의 주인 밝히는 게 모든 걸 경찰이 아니라 어머니가 사실 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형량은 3년 깎였네요. 네, 깎였어요. 네? 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이야, 저도 참 오랫동안 이 밥 먹었는데 참, 이야, 이게 전관일까? 아, 이게 뭘까? 하여튼 네. 이 사람은 사람 죽이고 형량 다 마치고 2017년도에 출소했네요. 네. 지금 어딘가에서 이분 살고 생활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우연이라도 오늘 고아림 아나운서하고 나하고 하는 방송, 이 방송을 본다면 반성 많이 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반성 많이 해줘. 죽는 날까지 사람 하나 희생시킨 거, 누군가의 소중한 딸, 네. 얼마나 애지중지 곱게 길러가지고 키운 딸,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2번씩이나 결혼했던 놈이 말이야. 죽여 사람 하나 죽여놓고 지는 처벌받았다고 기어나와가지고 지금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반성 많이 하고 한 사람 다시 살린다는 개념으로 정말 좀 개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개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개만도 못한 짓을 했으니까. 그러게. 개 자꾸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근데 사실 그래서 이 과장한테는 이 사건이 끝났는데 이 어머니한테는 사건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어머니는 그 얘기죠. 성폭력이 시도됐다. 그거 지금이라도 네. 이건 사내 성희롱, 사내 스토킹, 성폭행에 이은 살인이다. 적어도 성폭행 기수에 이르지는 않았어도 네. 시도한 것까지도 있을 수 있다. 이거 재수사해달라. 네. 정말하면 성폭력 특례법 적용해달라는 네.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쵸. 그래서 추가 기소해달라. 이 얘기거든요. 이제 이거 좀 주장을 하는 건데 네. 어머니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그쵸. 속상하죠. 이거 이제 이런 얘기 방송을 하는 사람의 입에서 적정하지 않은데 유튜브니까 제가 가능해요. 저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네, 알죠. 내 딸 했으면 전 죽었어. 이건 이거는 지금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그쵸. 내 딸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 이거? 근데 사실 SS 형사, 이 형사도 본인이 내연이라고 계속 주장해가지고 사건 이 모양 이 꼴로 가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최 형사도 아마 어머니가 쫓아가서 따진 모양이에요. 인정했죠. 내연관계 잘못했다고. 네. 예, 인정했어요. 왜 내연관계로 썼냐 그랬더니 이런 새끼가 이게 후배겠지만 말이야. 내연이 나는 무식해서 뭔지 모르고 썼다. 이게 말이야? 이게 형사야? 형사 이런 게? 무식해서 내가 내연이라고 썼다. 나중에 국어사전 찾아봤다. 모르면 쓰지 말아야 되는데. 내 말이 이게 말이에요. 이게 나 이 얘기 듣는데 진짜 온 하늘이 노랗고 부끄럽고 쪽팔리더라고 진짜. 이런 게 내 동료고 형사였다는 게 창피하더라고 이게. 몰라요. 내가 가슴속에 생각하는 건 있어요. 하여튼 뭐 그렇지만 난 지금 단정 앉았어요. 또 시비 걸지 말라고. 근데 분명한 건 내연도 모르는 새끼가 무슨 형사를 해요. 나중에 뭐 국어사전 찾아봤어? 진작에 국어도 모르는 새끼가 어떻게 경찰 들어왔어? 이게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씨부리고 앉아있더라고. 열받더라고 이거 진짜. 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도 인정이 안 됐고. 그 내연관계에 의한 뭐 그런 거라고 가버리니까 개인적 지정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산재 안 돼요. 내연관계라는 단어의 영향으로 성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 관계에 기인한 살인 사건으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유족 보상 및 장의비 청구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 측은 사건 발생 8년 후에 위로금 지급 합의서를 내밀었는데 내용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당사자 이외에 제3자에게 합의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1억 원 주겠다. 그런데 피해자 어머니는 거부하셨고 요금 불러보라 해서 100억 원이라고 했다고 하시는데 돈은 필요 없고 딸의 명예 회복과 진정한 사과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셨다. 네,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송유가공사가 아직까지도 유족에게 사과를 안 했는데 그 사건 당시 사장이었던 조 씨라고 있는데요. 고혈압과 기타 질환을 이유로 4차례나 증인 출석 거부했고 회사 상대로 해서 이제 아마 네. 민사라든지 이런 소송을 걸으셨었구나. 네. 이제 그 부분 그 재판 과정에 이제 대표가 아프고 그렇다고 그래갖고 출석을 계속 안 했었다는 얘기네. 네, 그래서 좀 세 번- 성의껏 나서서 이런 경우는 너무 억울하잖아. 억울하죠. 회사 측에서 많이 도와주셔야지 되는 거지. 그리고 대부분의 질문에 알지 못한다, 뭐 보고받은 적 없다로 일관했다고 해요. 이제 그런 부분이 그 유가족 어머니 입장에서는 속상하죠. 네. 이제 회사에 대해서 이 그 유가족 측이 묻는 거는 뭐냐면 회사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이에요. 네. 회사는 그 회사 직원들의 어떤 안전을 보장해주고 배려해주는 의무가 있어요. 회사 고용주 네. 측은. 근데 그거를 잘못하는 바람에 그 회사에 상사되는 사람이 부하 직원인 내 딸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회사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소송을 걸은 건데 거기에 이제 책임 있는 분이 출석하라고 계속 재판정에서 그 출석 요구서가 날라감에도 불구하고 뭐 아프다 뭐 한다 하면서 이제 미루다가 나중에 이제 했다는 거고 뭐 1억 원 준다고 합의하자고 네. 회사 측에서 얘기했다는데 어머니가 거부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돈 필요 없고 딸의 명예 회복과 진정한 사과를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아유 딸을 가슴에 이렇게 품고 사는 엄마 이거 뭐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이거. 어? 그래서 이거 매년 미치는 거죠. 5월 30일 날 딸의 네. 기일이 되면 추모제를 계속 열고 계시고 예, 예. 지금 물망초라는 닉네임을 쓰시는데 나를 잊지 마세요. 더 네, 돌겠더니. 꽃말이 딸을 가슴에 품고 나를 잊지 마세요. 네.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이 딸이 이가 이놈한테 고통받았던 흔적이 나중에 드러나더라고요. 보니까 2005년도 2월과 5월 달에 이 그 피해자 황 씨가 2차례에 걸쳐서 그 당시에 그 유행하던 미니홈피에다가 네. 사는 게 너무 괴로움. 제발 나를 가만히 놔두라고 누가 날 좀 구해줘 이런 글을 올렸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좀 더 빨리 눈치챘으면. 근데 이 딸이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지?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일 힘든데 얼마나 힘들었어. 이때 엄마한테 얘기해야지. 과장이 너무 괴롭혀서 힘들다고. 근데 나는 이해 가요 한편.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기가 특히 부모님은 걱정하실까봐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하는 것 같아요. 네. 대학을 졸업하고 아마 교수가 추천을 해서 회사에 특채가 되는 형태로 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자리를 얻은 상태인데 그쵸. 과장이 조금 괴롭힌다 해가지고 툭 차고 나가기에는 교수님, 학교, 부모님한테 아니라고 봤던 것 같고 조금만 참고 이러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버틴 게 결국은 이런 결과 참담한 결과가 온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네. 참 가슴이 아픈 이런 사건이에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건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네. 이게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원주서 강력 1팀의 최모 형사 그 당시 담당 형사 글쎄요. 강력 1팀이 아니라 이제 당시에는 폭력 2팀이었고 지금 뭐 그런 것 같은데 무식해서 몰랐다 내연에 대해서. 내연이라는 개념도 형사가 무식해서 몰랐다. 그래서 사건이 내연이라는 말이 문제가 되길래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내연의 뜻을 알게 됐다. 어디 경찰은 어디 이런 놈을 뽑았을까 그러면? 난 이게 근데 사실 진짜 어디에나 있는 직원이잖아요. 평범하고 성실하게 자기 할 일 하고 이런 20대 청춘인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살해를 했다면 강간살인이에요. 이건 죄가 커요. 네.
예? 그러면 형량이 어디까지 나오나요? 강간살인. 이게 애매하다. 강간 후에 살해. 강간 후에 살해를 했다면 강간죄 플러스 살인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강간살인이라면 강간살인이라면 이미 처벌됐다고 봐야 되나? 이 사건은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네. 다시 그 공수 제기하기가 참 힘들겠네. 추가로 성폭력 특례법을 적용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처음에 초등수사 단계에서 성폭력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해서 그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해 놓은 게 있었다면 그러면 물론 그랬으면 성폭력 특례법을 적용을 했겠지 같이. 근데 이미 그 자료 같은 거 자체를 수집을 아예 안 한 상태였다면 지금 와가지고 그거를 적용해서 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어머니가 수집해 놓은 그 차 경매에 낙찰받아갖고 입찰받아갖고 가지고 있는 차에 뭐 혈흔 자국이나 이런 거는 그 안에서 반항했고 차 안에서 살해했다는 거. 자, 적어도 잠자는 사람 목줄로 살해했다는 건 아니야. 그러면 우발적 살해도 아니거든,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그거는 입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발적 살해건 계획적 살해건 살인으로는 살고 나왔으니까 거론할 수 없고. 그죠? 근데 차는 살인 사건에 계획 우발적 살인 뒤집을 수 있거든요. 차만 가지고. 근데 차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살고 나왔으니까 살인죄에 대해서. 근데 성폭력 특례법은 그 당시에 자료가 좀 갖춰졌어야지 되는데 그거는 아예 염두에 안 두고 수사를 안 해서 갖춰진 게 없다면 성폭력 특례법으로 추가 기소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정말 힘든 얘기 같거든요. 이거는 이거 난 이해 안 가는 게 참 많네요, 이거. 그리고 제가 찾다 보니까 나무위키에 계속 이 실명과 나이가 나온 걸 누가 삭제 요청을 했대요. 근데 그거는 그게 이제 아무래도 회사 측이겠죠. 아니 근데 그 인사 과장이 이 과장이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명과 그 이름 확 얘기해 버릴까 우리? 저도 하고 싶어. 그래 나는 그 고 씨 같은 경우도 나중에는 곡성까지 찾아가서 어머니가 그 얘기 어머니 유 씨예요. 어머니가 그 얘기해서 나중에라도 얘기한 건 사실이지만 그 강제로 이 과장이 그 피해자 끌고 가면은 이거 가족한테도 연락해주고 그러는 게 맞잖아요. 물론 이제 당일날은 잠깐 얘기하고 보내겠지 하고 말 안 했을지 몰라도 그 다음날 와서 아침에 회사에다 보고 했잖아요. 하긴 그때 그 얘기는 있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피해자 어머니 유 씨 얘기에 따르면 회사 측에서 보고를 하니까 이 얘기 지금 누구한테 했냐? 고 씨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지금 회사에 처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주변에. 그리고 그 피해자 황 씨 집에도 말하지 마라. 회사 측에서 이렇게 시켰다. 이런 말을 어머니가 하기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회사 측에서 뭔가 하여튼 그 모종의 어떤 그 조치를 한 거예요, 이게. 응? 하여튼 이 고 씨는 이 그 위증하고 수사 과정에서 내연을 추정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 사건의 성격이 아주 이상하게 바뀌어 버린 거. 이건 분명해요, 이거는. 응? 참 어머니가 오직하면 물류창고에다가 한 달에 그 25만 원씩 주면서 그 차를 입찰 받아다가 거기다가 재수사를 위해서 두고 있겠어요. 난 참 이 어머니 가슴속에 평생의 한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너무 이게 아픈 사건이고 이거 회사 측에서도 좀 더 긍정적으로 전향적인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검토해서 피해자에 한 풀어 주시는 게 맞아요. 네. 옳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게 회사 이미지에도 더 좋을 텐데. 이분 그 유 씨, 황 씨의 어머니 지금까지도 계속 추모제 지내면서 끝까지 싸우고 있으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한 얘기가 그 인터뷰한 게 가슴 아프더라고요. 나는 엄마니까. 자식을 먼저 보낸 엄마니까. 나는 엄마니까 내가 죽는 날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싸우겠다. 나는 엄마니까.
그 나는 엄마니까라는 그 단어 한마디에 이사장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함축하고 있잖아요. 이 사건 좀 아프더라고요. 이거 조사하면서 좀 아팠습니다. 맞아요. 네. 상당히 아팠던 그런 사건이에요. 하여튼 이건 의문투성이에요. 네. 의문투성이에요. 좀 뒷맛이 좀 껄끄름한 그런 사건이지만 한 번 정도는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개념으로 네. 한 번 했습니다. 큰 회사시고 또 훌륭한 회사잖아요. 네. 사회적인 어떤 기여도가 많은 회사니까 그렇죠. 그 회사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이 사안을 좀 검토하고 살펴보셔서 누구보다도 억울하게 사망한 그 이 세상을 하직한 그 황씨 예,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자식을 잃은 어미에 찢어지는 어떤 그런 심정을 위해서라도 전향적으로 회사에서 검토해가지고 좋은 어떤 그 결과로 귀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이 내가 하도 열받아서 소리 질렀더니 이제 목이 살짝 가는 느낌인데 사실- 고아림 아나운서 뭐 오늘 더 할 얘기 오늘 네. 첫 출연인데 막 좀 성질 나는 거 오늘 해가지고 저도 너무 어머니 심정도 이해가 가고 음. 그러니까 이 어머니께도 사건이 잘 종결이 돼가지고 좀 그래야 좀 보내줄 수 있잖아요. 네, 약간 그렇게 좀 진짜 회사에서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사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까운 곳에서도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뭐 왕따 이런 문제도 있고 근데 이렇게 속으로만 막 끙끙 혼자 앓지 마시고 조금 주변에 얘기해보는 게 좋지 맞아요. 그랬어야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 황 씨가 너무 참은 게 좀 안타까워요 한편. 네, 안타까워요. 예, 하여튼 뭐 네. 이 사건은 그냥 마음 한켠 무거운 그런 사건입니다. 하여튼 황 씨 좋은 곳에서 네. 절대 다음 생 어딘가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 어머니도 힘내시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했어요. 힘든데.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어요.